여기는 프랑스 명문대 그랑제콜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한국이 유럽을 추월했다고요? 소피아가 비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이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게 밀린다고요,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독일에서 유학 온 마르쿠스도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유럽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면서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건 무엇이라고 말할 건데요?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캠퍼스에서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여지고 있죠. 노란 은행잎이 거리를 수놓은 저 가브리엘 교수의 경제학 강의실에서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군요. 가브리엘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300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경제 강국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죠. 미국 GDP 세계 1위, 중국 GDP 세계 2위, 일본 GDP 세계 3위, 독일 GDP 세계 4위. 자,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미래의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랑스 학생 소피아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U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유럽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브리엘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흥미로운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의아함이 가득 찼습니다. 독일 학생 요한은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죠. 교수님 한국이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가브리엘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요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요한 당신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 유럽이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오만함과 현실 안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스크린에 한국의 최근 30년간 GDP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며 학생들의 눈이 커졌죠.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추월했고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기 어려운지를 말이죠. 강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수지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조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말이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국이 유럽을 뛰어넘은 진짜 이유를. 가브리엘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했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과연 그들은 어떻게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가브리엘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스크린에 1997년 한국의 IMF 위기 당시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라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세 글자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고 스크린에는 당시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일어난 일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학생 수잔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외금을 모았다는 게. 가브리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죠.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메달까지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의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과 유럽의 차이입니다. 유럽에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며 갈등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요한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90년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가브리엘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유럽은 어땠나요? 이탈리아는 의료 체계가 마비됐고, 영국은 봉쇄 정책이 오락가락했죠.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강의실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 당신의 조국은 어땠나요? 수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마스크 앱으로 수급을 조절했고, IT 기술을 활용해 동선을 추적했으며,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고, 가브리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로 전파됐죠. WHO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극찬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독일 학생 마루쿠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시위가 일어났는데 가브리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IMF 때도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유럽은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이 되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와 유럽의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고,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강의실의 학생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편견이 하나둘 깨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프랑스 아마존에서 책 한 권을 주문했습니다. 배송 예상일이 4일 후네요. 수지양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어요. 늦어도 이틀이면 배송돼요. 새벽 배송을 선택하면 밤 11시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받을 수 있고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불가능할 텐데요. 요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상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한군, 당신의 그 불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고민하죠. 스크린에 쿠팡과 마켓컬리의 물류 시스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체 물류센터를 건설했습니다. AI 로봇을 도입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배송 루트를 찾아내죠. 심지어 날씨까지 고려합니다. 이게 바로 격차입니다. 소피아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격차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만드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오지 보급률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오지 보급률은 95% 달합니다. 반면 유럽 평균은 45%, 미국은 65% 머물러 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미 6기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온 기무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른가요? 가브리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일본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수많은 회의와 검토 승인 절차 반면 한국은 어떻죠?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서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죠.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유럽은 시스템 구축에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2주 만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스크린에는 이제 서울의 스마트시티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전자정부 서비스, 교통카드 시스템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에서 택시를 탈 때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택시에서 카드는 물론 모바일 결제까지 됩니다.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죠. 수잔나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빠른 변화가 위험하지는 않나요? 사회적 혼란이나 부작용은 없나요? 가브리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죠. 반면 우리 유럽은 부작용을 우려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진 유럽의 전통과 안정성이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초격차, 그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이나 반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이로움과 약간의 부러움이 느껴졌죠.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가브리엘 교수는 저녁 10시에 서울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서울의 평일 저녁 풍경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요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건물들은 다 무엇인가요? 학원이라고 부르는 사교육 시설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여기서 추가 학습을 합니다. 수지양,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수지는 잠시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보통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아침 8시에 등교해 오후 그 후에는 야자 시간과 학원 수업, 주말에도 학원에 갔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가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브리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반응입니다. 우리 유럽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잠시 결과를 볼까요? 스크린에 OECD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학, 과학, 독해, 능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압도적이죠.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잔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런 극심한 경쟁이 학생들의 행복을 해치지 않나요? 가브리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사회계층 이동성 지표였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집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판사, 교수가 될 수 있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계급 사회의 흔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무라가 궁금증을 표했습니다. 일본도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교육이 수능과 조화를 강조한다면 한국의 교육은 도전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끊임없는 자기개발.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특징이죠. 수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겪는 경쟁은 입시 경쟁보다 더 치열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어릴 때부터 경쟁과 도전을 배웁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습관,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마인드를 키워주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 과연 누가 더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이제 비판이나 의문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와 이 산업에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브리엘 교수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기기 하나에 담긴 반도체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자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안에는 약 1000개가 넘는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이죠. 스크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4%, SK 하이닉스는 31%, 두 회사를 합치면 75%가 넘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독점 시장이죠. 중국에서 온 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매년 수천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브리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죠.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과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역사가 떴습니다. 보시다시피 10나노, 7나노, 5나노, 이제는 3나노 공정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유럽의 ASML이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그걸로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소피아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유럽은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가브리엘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90년대 유럽의 기업들은 반도체가 미래 핵심 산업이 될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했죠. 초격차 전략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 때 투자를 늘리는 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드웨어의 시대는 저물어가는 것 아닌가요? 가브리엘 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AI 구동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가 바로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챗GPT 같은 AI 한번 실행하는데 수천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게다가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세요. 이 기업들은 이미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레이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성장 속도를 보면 교수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실패를 견뎌내야 합니다. 수율이라고 하죠. 1% 차이를 위해 수년을 투자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AI 모든 것의 기본이 되죠. 그리고 이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은 산업혁명을 이끌었지만 디지털 혁명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경외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콘텐츠, K 콘텐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가브리엘 교수는 스마트폰으로 한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BTS의 버터 뮤직 비디오였다. 얼마인지 아십니까?가 8억 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 본 셈이죠.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BTS 팬이에요. 파리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12시간을 줄 서서 티켓을 구했죠. 가브리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문화 강국입니다. 패션, 예술, 음악 오랜 세월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죠.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요? 스크린에 넷플릭스 순위가 떴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위권의 상당수를 한국 드라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의 어떤 드라마도 이루지 못한 성과. 조 요한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수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BTS 이전에는 싸이가 있었고 오징어 게임 이전에는 겨울 연가가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콘텐츠가 단순한 문화를 넘어 거대한 산업이 됐다는 겁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한국의 문화산업 수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문화산업 수출액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악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포함됩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콘텐츠의 성공이 다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K푸드와 K뷰티 관련 이미지들이 떴습니다. BTS 팬이 된 프랑스 청소년은 한국 라면을 먹고, 오징어 게임을 본 독일 직장인은 한국 화장품을 구매합니다. 한류는 이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된 겁니다. 수잔나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프랑스는 화장품의 본고장인 왜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화장품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가브리엘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혁신 때문입니다.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제품들은 한국 기업들이 최초로 개발했죠. 프랑스가 전통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레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음식도 마찬가지인가요? 중국이나 일본 음식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음식의 세계화는 최근 1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죠. 김치, 떡볶이, 불고기.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한식당 증가 추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 한식당의 수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형태로요. 심지어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도 늘고 있죠. 소피아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파리에서도 요즘 한국 식당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해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필수 맛집이 됐죠. 가브리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고 있는 거죠. 음악, 드라마, 음식, 화장품, 패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유럽의 오랜 문화적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조직력과 단결력.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한국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젊은 남성들은 약 18개월간 군 복무를 해야 하죠. 요한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오히려 경제적 손실 아닌가요? 가브리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됐죠. 스크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 완벽한 팀워크,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공장 운영,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군대에서 배운 조직력 때문입니다. 수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다녀왔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단순히 군복무를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조직 생활의 기본을 배웠다는 의미죠. 가브리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군대에서 한국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스크린에 항목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간 관리. 둘째, 명확한 의사소통. 셋째, 목표를 향한 끈질긴 추진력. 소피아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요? 창의성을 억압하는 건 아닌가요? 교수는 생각에 잠시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BTS 퍼포먼스를 보세요. 완벽한 군무와 창의적인 표현이 공존하지. 이게 바로 한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스크린은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공장과 한국의 공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시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체의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는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중국도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데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는 자발적 헌신에 기반합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성, 이것이 핵심이죠.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응원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응원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하나가 되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잔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런 집단성이 때로는 부작용을 낳지 않나요? 가브리엘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과도한 동조 프레셔가 집단주의에 폐해하지만 한국은 이런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이번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최근 한국의 젊은 기업들은 수평적인 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강한 팀워크와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조화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대립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대식 조직력과 창의적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유럽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깊은 숨을 내며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 기술, 문화, 조직력, 그들이 어떻게 유럽을 뛰어넘었는지 보았죠. 스크린에는 지금까지 다른 내용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초격차를 만드는 빠른 실행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반도체와 이 산업의 절대 강자,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 군대에서 배운 조직력과 단결력.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럽은 어떻게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요한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가브리엘 교수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역사와 전통.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인 동시에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유럽의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걸리는 시간, 신산업 육성 속도, 의사결정 과정,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너무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한국은 수지가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가브리엘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DNA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누구보다 먼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며,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단결력,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수잔나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나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미래 산업의 키워드들이 나타났습니다. AI, 메타버스,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식지를 준비하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강의실을 나서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조국이 이룩한 성과가 이제는 전 세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을. 이처럼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과 군사장비의 강국이 되었으며 인구가 적은 나라였지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더 빨리 움직였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하나 되어 일어서는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새롭게 한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위대한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났으며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이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감동바다입니다. 감사합니다.